묵자의 사상을 개혁론적 사회철학의 관점에서 재구성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묵자의 이름은 묵시가 아니고 이 묵이라는 글자는 계급, 출신을 가리킨다고 학자들은 고증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적입니다. 생물연대도 양계초의 고증에 의하면은 공자 후에 태어나서 맹자 전까지 살면서 활동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전목 선생은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연대를 고증해서 기원전 479년부터 기원전 381년까지 살았던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시대는 전국시대 초, 중, 말 가운데 전국시대 초엽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아주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무왕이 건국한 주나라의 전반을 서주시기라고 합니다. 수도가 서쪽에 함양에 있었기 때문에 서주시기인데, 더 서쪽으로부터 외적의 침략을 받아서 주나라가 동쪽으로 낙양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동주시대라고 하는데, 동주시대의 전반기를 춘추라고 부르고 동주시대 후기를 전국시대라고 부릅니다. 이제 벌써 나라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축소하고, 그다음 주왕실, 중앙정부의 권위가 쇠락하기 시작합니다. 제후들이 자기가 스스로 이제 독립을 하려고 한 거죠. 굉장한 이제 사회적 혼란이 시작이 되는 거죠. 왕은 저 중앙정부에 한 명만 있는 건데, 이게 바로 천자인데, 지방의 제후가 독립국가를 추구하면서 스스로 왕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묵자는 이 혼란스러운 전쟁의 상태를 어떻게든 종식시켜 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당장 공격을 멈춰라, 전쟁을 멈추세요. 이에 관한 논문 3편이 비공, 공격 행위를 비난함, 이라는 주제로 상중하 해가지고 묵자 책 속에도 실려 있고, 그러니까 평화 공존, 군비 감축, 이것이 만인에게 이익이 된다는 생각이었어요. 묵자는 자기 당시의 전쟁 양상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군주들은 군대를 정비하고 군함과 전차 부대를 정돈하여 튼튼한 갑옷과 예리한 무기를 준비해가지고 죄 없는 나라를 정벌하러 간다. 그 나라 국경에 들어가서는 그 나라 사람들이 농사지은 곡식을 베어버리고 나무도 잘라버리고 성곽을 부숴버리고 해자를 메어버리며 가축을 노략질하고 하여 잡아먹고 종묘도 불질러버리며 백성들을 찔러 죽이고 늙은이와 어린아이를 밟아 죽이며 그 나라의 소중한 기물들을 약탈해간다. 아주 생생한 전쟁 보고서죠. 묵자가 전쟁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로 이제 여행을 했는데, 그가 전쟁에 반대했던 이유는 크게 2가지예요. 하나는 의롭지 못한 정의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남의 나라에 쳐들어가서 남의 것을 침탈하는 일, 자기의 소유가 아닌데 남의 것을 뺏는 일은 부정의한 일이다. 다른 하나는 전쟁이 모두에게 제로섬 게임이다. 심각한 그 재화의 손실을 초래한다는 점, 인명의 손상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그 점에서 묵자는 굉장히 전쟁을 중지시키려고 천하를 주유했는데, 초나라 남방의 강대국인 초나라가 북쪽의 작은 나라인 송을 치려고 하니까 거기 달려가서 막습니다. 군주를 만나서 설득을 합니다. 또 동방의 강대국인 제나라가 노나라를 치려고 하니까 역시 달려가서 막습니다. 자, 이런 혼란의 상황 속에서 묵자를 이야기하기 전에 공자부터 잠시 짚어보고 넘어가기로 하겠어요. 공자는 자기 당시 혼란에 대해서 어떻게 처방을 내렸는가? 평화로웠던 이전 시대로 돌아가자. 군주들에게, 제후들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바로 극기복례가 그 말이죠. 논어에 나오는. 그러니까 제후들의 이기심을 극복하고 서주 초기에 그 평화롭고 안정적인 질서, 예제로 돌아가자. 예제로의 복귀를 주장한 한편,
정명의 확립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고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되고 아들은 아들다워야 된다.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이런 역할 윤리를 주장하게 되는 거죠. 각자의 신분에 각자의 직분에 부여된 고유한 권한과 의무를 준수하라는 거죠. 자, 묵자 볼 때 공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극기 복례가 가능하냐? 이기심을 극복하고 이전의 평화 시대로 돌아가는 게 과연 가능한가? 이익이 노골화된 이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이 시점부터 우리 다시 어떤 합의안, 조정안을 만들어가자. 군주들도 다 이기심만은 욕심꾸러기들이다라는 전제로부터 시작을 하고 결과적으로 어떤 합의안, 조정안을 만들어갈 것인가. 그런 점에서 이제 결과주의적인 윤리서를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묵자의 결과주의적 윤리설의 토대는 그가 도덕을 이익 개념으로 환원시키는 데서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그는 모든 자기 시대 또는 자기 이전 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던 덕목들을 전부 이익 개념으로 환원을 합니다. 환치를 합니다. 그래서 도덕과 이익을 악수하게 만드는 일을 reconciliation project라고 이제 부르죠. 윤리학에서 화해의 기획이다. 무엇과 무엇이 화해냐? 서로 옛날에는 전통 사회에서는 도덕과 이익 추구가 서로 등을 돌리면서 배타적으로 여겨져 왔던 일을 이제는 화합시켜야 된다. 화합시킬 수가 있다. 묵자의 계약론적인 사회 철학을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계약론적이라는 것은 일단 이 혼란스러운 사회를 어떤 식으로든 질서 있게 만들기 위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어떤 잠정적인 합의를 하거나 잠정적인 계약을 통해서 모두가 만족스러운 어떤 결론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행위하는 게 정의롭지 않겠나, 이롭지 않겠나. 그럼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잡아먹히는 이런 야수의 세계,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서로가 서로를 침탈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는 모종의 원칙을 정해야 된다. 행위의 원칙. 그래서 첫 번째 묵자는 세 개의 원칙을 내세우는데 그중 첫 번째를 이제 호혜성의 원칙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전통적으로 묵자서 안에서는 이제 겸해라는 이름으로 말하고 있으나 이제 현대적인 윤리적인 텀으로 이렇게 풀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지금 천하의 폐해는 서로 아껴주지 않는 데서 생겨나는 것이다. 겸해하지 않음으로써 생겨난다는 거예요. 지금 제후들은 자기 나라만 아낄 줄 알지 남의 나라를 아끼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 나라 무력을 동원해서 남의 나라를 공격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집안의 가장들은 자기 집안만 아낄 줄 알지 남의 집은 아껴주지 않는다. 그래서 그의 집안을 동원해서 남의 집안을 빼앗는 데 거리낌이 없다. 지금 사람들은 자기만 아낄 줄 알을 뿐 남의 몸은 아낄 줄 모른다. 그래서 자기 몸 가지고 남의 몸을 해치는데 거리낌이 없다. 이게 이제 극단적인 자기 중심적인 이기주의로 치닫는 현실을 진단을 한 거예요. 자, 혼란은 무엇으로부터 오는가? 부모가 자기 이익만 꾀해서 자식 사랑하지 않고, 형이 자신 이익만 추구해서 아우를 사랑하지 않고, 임금이 자기 몸만 사랑해서 신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혼란이 생긴다. 도둑도 마찬가지다. 도둑은 자기 집은 사랑하되 남의 집은 사랑하지 않는 까닭에 남의 재물을 훔쳐다 자기 집만 이롭게 하고, 강도는 자기 몸은 사랑하되 남의 몸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남을 해쳐서 자기 몸을 이롭게 한다. 대부들 역시 마찬가지고 제후들 남의 나라 침략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 모든 일들의 원인을 생각해 보건대 모두가 겸해하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혼란이 발생한다. 겸해란 별애와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별애는 홀로 하는 사랑, 자기만 하는 사랑. 겸해는 더불어서 나누는 사랑. 여기서 이제 호혜성의 원칙이라는 개념으로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묵자는 이런 소리를 해요. 내가 내 부모만 사랑할 게 아니라
남의 부모 먼저 사랑을 하면은 남도 나의 부모를 사랑해주지 않겠냐. 그래, 이처럼 내가 먼저 나서서 상대방의 배려를 해주면 남도 나를 배려해주고, 이렇게 해서 평화가 이룩되고 서로 간의 이익이 다 보장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묵자의 애는 조건 없는 사랑, 이타적 사랑은 아닙니다. 이해타산과 결부된 비정감적인 합리 원칙.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아껴줌으로써 서로가 서로의 이익을 교환하는 행위 방식. 그래서 묵자가 겸해를 말할 때는 반드시 교호리, 상호 간의 이익을 교환한다 라는 조건이 결부돼서 따라옵니다. 더불어 사랑함으로써 서로 이익을 교환하자, 서로 이익을 보장받자. 두 번째는 불침해 원칙입니다. 침탈 행위를 자행하는 일은 의롭지 못하다. 왜? 남의 소유,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취하기 때문에. 자, 원문 읽어보시죠. 지금 천하의 해독 중 무엇이 가장 크다 할 것인가?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침범하고 큰 집이 작은 집을 어지럽히며 강한 자가 약자를 위협하고 다수가 소수에게 횡포하며 간사한 자가 우둔한 자를 속이고, 이런 일들이야말로 천하의 큰 해독이다. 이런 일들은 의롭지 못하다, 정의롭지 못하다. 이익이 이 비기 소유의 취지고 그들 소유가 아닌 것을 탈취했기 때문.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는 소유, 소유권 할 때 소유라는 개념은 묵자에 처음 나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소유권 보장, 상대방의 소유권을 부당하게 침탈하지 않는 일, 이게 묵자가 생각하는 굉장히 큰 정의의 원칙 중에 하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정의의 원칙은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극대화시킨 원칙. 이 개념은 존 롤스의 정의론에서 두 번째 원칙인 차등의 원칙, 디퍼런셜 프린시플에 나오는 맥시민 프린시플을 좀 빌려온 거예요. 저는 묵자의 사상에도 굉장히 이와 유사한 생각이 들어있다고 봅니다. 민유 삼원, 백성에게는 세 가지 큰 근심이 있다. 기자 부득식, 굶주린 자가 먹지 못하는 것. 한자 부득의, 추워하는 자가 입지 못하는 일. 노자 부득식, 피로에 지친 자가 휴식을 얻지 못하는 일. 그러니까 자기 당시의 민중들, 기층민들이 굶주리고 얼어 죽고 피로에서 죽어가는 일. 당시 인구의 90%를 차지하는 민계층이 당하고 있는 처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상위 5%에 해당하는 왕, 공, 대인들은 어떤 호화로운 사치를 즐기고 있는가? 이제 음악 활동 비판을 해요. 그리고 호화로운 장례, 오랜 상례 기간, 거상 기간, 이거 다 비판을 해요. 엄청난 재화가 죽은 자를 위하여 들어가고 엄청난 재화가 눈과 귀의 쾌락을 위하여 낭비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혼자 이어폰 끼고 듣는 음악 감상과는 달리 고대 음악 감상이라는 것은 종합적인 오케스트라죠. 그러니까 춤추는 무희도 있고 연주자도 있고 가수도 있고 각가지 악기를 제작하기 위해서 아주 정교한 장인들이 필요하고 거기에 엄청난 재화와 물자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생산활동에 종사하지도 않는 무희의 옷을 호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저 추위에 얼어 죽고 굶주려가고 쉬지도 못하는 기층민들이 다 엉터리 이 문화적 사치를 위해서 이 재화를 전부 만들어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잠시 눈을 돌려 만인에 대한 정치라는 점에서 검토해보자. 호화로운 장례, 오랜 거상이 어떻게 이익을 가져오겠는가? 호화로운 장례와 오랜 거상을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 빈곤한 자를 부유하게 하고 적은 인구를 늘려주며 분쟁을 종식시켜줄 수 있겠는가? 그것이 진정 빈곤한 자를 부유하게 해주지 못한다면 이는 어질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음이 명백하다. 그래서 최소 수혜자, 그 사회에서
최소한의 그 공경에 처해 있는 생산자, 기층민들의 입장을 향상시켜 주자는 거죠. 일단 세 가지 정의의 원칙이 만들어졌으면 이걸 준수를 시켜야죠. 사회 구성원들에게. 그러기 위해서는 준수하도록 감독할 수 있는 대행 기구가 필요하죠. 권위가 필요하죠. 그래서 국가가 필요한 거죠. 묵자의 문장을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원초사회 혼란을 따져보자면 그것은 정치 권위, 정장의 부재 때문이다. 그러므로 천하의 현명한 사람을 골라 천자로 선출하고, 선이라는 개념을 써요. 천자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다시 현명한 일을 골라 삼공으로 임명한다. 천자와 삼공이 세워져도 세상이 넓어서 많은 백성들을 다 다스릴 수 없으니까 구역을 갈라서 제후와 국군을 두어 다스리도록 한다. 이게 이제 국가의 탄생이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정부 조직, 국가는 막강한 절대적인 권위를 가져야 된다. 토마스 홉스하고 똑같아요. 윗사람이 옳다고 여기는 바는 아랫사람도 반드시 옳다고 따라야 된다. 윗사람이 그르다고 여기는 바는 아랫사람들도 반드시 그르다고 여겨야 된다. 천자가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천자만이 수많은 주장들을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굉장한 권위주의죠. 천자는 천하의 주장들을 통일해서 하늘의 뜻과 같게 해야 된다. 그럼 하늘의 뜻은 무엇이냐? 그것은 겸해다. 사람들이 더불어 사랑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 정치 세계의 권위주의적 정부 조직의 정당성의 근거를 하늘에 두고 하늘을 다시 윤리적으로 재해석하는 거죠. 하늘의 뜻은 사람들이 겸해 서로 사랑하게 하는 일이므로 그 뜻은 무조건적 따라도 별 지장이 없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